공정과평 아카데미 4월 정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예,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심석태 교수님, 전 SBS 보도본부장이셨고요.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는 말씀은 이제 장재욱 상임대표님 열어주시고 또 친분이 되시신 강신하 상임대표님, 심서태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욱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따로 할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뭐, 어느 때보다도 그 언론의 중요성이 참 많이 강조되고 있는 때인데, 이 선거철에,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나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송들이, 좀 치우친 측면이 있다. 제가 언젠가는 뉴스를 보다가 그냥 꺼버린 적도 있어요. 최근에. 너무 어, 땡전 뉴스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 언론계에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심석태 교수님은 법학 베이스의 또 언론 학자이면서 언론법에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언론계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우리 모두 신호태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사실은 이게 설계는 그런데 이게 우리 심석태 교수님은 아까 사전에 말했듯이 뭐 SBS 노조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저서가 있어요. 불편한 언론, 언론의 이해. 이거 반드시 이걸 사 보셔야 한국 언론이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강의 끝나자마자 반드시 사서 저자 사인을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또 이게 편파 언론, 뭐 공정한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주제도 그런데 또 SBS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서 방송과 또 실무와 이론에 대해서 두루두루 섭렵하셔서 아마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여는 말과 심석태 교수님에 대해 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저서 불편한 언론 꼭 끝나고 읽어보고 저희 공평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석태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심석태입니다. 사실 되게 좀 우리 강진아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되게 오랜만에 전화 주셔가지고 여기 오늘 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되게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사양을 하고 안 맡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오늘 권영돈 선생님도 그렇지만 다들 되게 저 선배님들 또 이렇게 또 권위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제가 또 말 잘못하면 어떡하나 사실 걱정도 조금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목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정파성이라든지 편향성, 공정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제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하는 일보다는 주로, 양쪽 다에 걸쳐서 뭐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든 제가 주로 싫은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나면 아마 지금 환영해 주시는 분들께서 저 친구 잘못 불렀네 하실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공유를 하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그냥 인포멀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 강연이면 제가 구체적인 사람 실명 뭐 등등을 막 거론하면서 할 텐데 제가 찾아봤더니 다 녹화가 되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다른 선생님들 이전에 강의한 걸 봤더니 아주 예민한 부분, 이게 기록으로 남는 부분은 역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어, 되도록 뭐 그 부분은 좀 잘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신하 변호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쓴 게 이제 이 불편한 언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제목을 사실은 제가 이 책이 오늘 저 말씀드리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제목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제가 불편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한 게,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기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워낙 다 전명하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그냥 다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친소관계와 무관하게 사실이면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내가 아무리 싫어하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칭찬을 하고 이러면 어느 쪽에서도 사실은 오늘 칭찬받은 사람도 내일이면 나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흔쾌하게 저를 좋아할 리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그냥 비판적으로 그냥 얄짤없이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면 저긴 친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저도 사실 기자 생활을 한 30년 조금 안 되게 했는데 제가 91년부터 2020년 2월까지 기자를 하다가 이리 왔는데 그 사이에 친구들 많이 친했던 사람들하고 많이 별로 불편해진 관계들 진짜 많고요. 특히 제가 언론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테면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거나 할 때마다 제가 또 불편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 부분이 기자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 소비자도 불편하고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는 취재원도 불편한 그것이 사실은 언론으로 봐서 언론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불편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불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 안면 트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기울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저는 뭐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상임 대표님께서 여는 말씀하실 때 그 아까 땡전 뉴스와 같은 그런 뉴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저도 이제 기자들한테서 요새 현재 언론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받거나 할 때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세요 하면 코멘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와 똑같은 본질적인 구조를 가진 일이 이전 정권, 그전 정권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 잘못하면 또 그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온당하다는 거야. 뭐 지난 정부에도 이랬다는 거야.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차이도 있고 때로는 양질 전환 법칙이 있듯이 양적으로 아주 많이 쌓이거나 많아지면 그건 사실 질적인 차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현상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예,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정파성이라는 문제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파성이 왜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제가 기자들 교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현직 기자들 뭐 주요 언론사에 가서 현직 뭐 데스크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할 때도 있고 또 특정 신문사의 어떤 그 윤리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파성이 문제일 것 같기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굳이 정파성이 꼭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언론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언론이 바로 서야 돼, 언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파성이라는 게 과연 문제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언론이라고 하는 게 좀 정파적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언론 정파성이 뭐 그렇게 문제인가? 세상에 언론이 정파적이지 않은 언론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어떤 문제 지점, 그러니까 정파성이 문제인 지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파성 옹호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들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몇 가지를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중립성이라는 건 없는 거다, 애초에. 각자 정파적으로 자기 목소리 내면, 뭐, 한겨레든 조선이든 뭐 이렇게 서로서로 반대쪽의 목소리를 마구 내면 결국 그걸로 시청자나 독자나
그걸 보고 방송사 A, B가 서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다양성 속에서 그냥 어떤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되게 싫어하는 뉴욕타임즈 거기도 일정한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하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좋은 언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언론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조금은 그런 가치 지향을 하지 않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는 가치 지향하면 안 된다고 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좋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정파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회 구조나 제가 이거 써놓은 대로 읽어보면 사회 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안, 그러니까 공공사안이죠. 공적 사안, 공공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정파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정파성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분들의 목소리를 보면 정파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정파성이 문제다. 이건 이제 정도의 차이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뭐 정파성을 안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그것만 문제지 어느 정도 하는 건 괜찮지 않냐.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로 모든 언론이 뉴스 통신사처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보도할 수는 없지 않냐. 그냥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에 아마 저기 독일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의견 비즈니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니까 거기서는 뭐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것 언론사들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중립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마찬가지로 객관성은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거다. 각자 알아서 각자 추구하고 다양성을 추구하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각자 좋은 얘기 알아서 하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적당히 시청자들이나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제가 사례를 하나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마 여기 스님들 다 보셨을 겁니다. 어디 노조 간부 한 분이 고공농성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끌려 내려왔다. 아마 무슨 사건인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신문들이 보도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한 신문은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을 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신문의 사진. 두 번째 신문은 요 사진을 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속으로 A 신문은 어디고 B 신문은 어디고를 한번 맞춰보시라고 하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이면 A 신문이 쓴 사진은 요 사진이고 가운데에 그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맞고 꿇어앉아 있는 모습이죠. 웅크리고 이건 B 신문이 쓴 사진입니다. 이분이 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장면이 실렸습니다. 이제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신문이 어느 신문일지.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공농성 노동자 1분 넘게 곤봉 내리친 경찰. 한쪽은 정글도 쇠파이프 휘두른 광양 막루농성 진압. 자, 이러면 이제 대충 어느 신문인지 아시겠죠. 자, 이 신문들은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안을 해석해서 규정해서 본 거죠. 자, A 신문의 독자는 경찰이 아주 가혹하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저렇게 연약한 아무런 방어 장치도 없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오른쪽 신문을 본 독자는 우리 사회에서 노조든 어디든 저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공권력을 상대로 하는 건 문제야. 저렇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다니 공권력을 상대로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 신문이나 B 신문이든 본 사람들은 각자 그냥 자기 신문을 보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면 끝이냐. 이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의 사건을 완전히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공론장의 형성이나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C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전남경찰 3년 만에 땡땡땡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자 현장 체포. 대단히 중립적으로 그냥 사실 보도만 했습니다. 실제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공농성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신문사는 사진을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중에 어느 걸 썼을까요? 오른쪽 사진을 썼습니다. C신문은 A신문과 되게 유사한 논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통상 아마 여러분들 짐작해 보시면 아실 바로 그 신문사입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저 제목과 함께 B신문에서 쓴 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날 A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B신문이 쓴 저 사진을 실었습니다. 근데 A신문만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을 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가령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우리 시청자 독자에게 어떻게 언론은 전달해 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언론은 왼쪽에 있는 유형의 언론일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유형일까? 아니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시신문 같은 제목을 뽑는 언론일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기자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학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것이 우리는 사회에 언론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제가 도달한 답은 그래 좀 그냥 심플하게 하면 불편한 언론이야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항상 이제 제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언론에서 우리의 시청자 독자는 또는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나의 편, 나의 지원, 나의 우군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가? 정보와 사실에 대한 어떤 동향 뭐 등등에 대한 세상을 파악하기 위한 창으로서의 언론인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격려해주는 언론을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보를 원하는가? 객관적 언론이겠죠. 나의 편을 들어주는 주관적이고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겠죠. 이 둘 중에 우리가 언론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9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겠네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와 이명박 대통령 때의 논조를 비교한 당시에 KBS 미디어 비평에 유일하게 당시에 남아있던 언론 비평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는 서울대 언론문화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진행을 했고요. 서울대에 있는 연구소가 있고 사설 논조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겨레 조선 동아를 분석했더니 한겨레의 긍정적이던 것이 9.8%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 1.1%로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조선 동아는 긍정적인 것이 5.4, 3.8밖에 안 됐는데 14.3, 10.8까지 올라갔다. 이게 사설 논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사설은 의견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면 제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면 제목을 당시에 분석을 했더니 왼쪽처럼 동아조선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한겨레 경향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10.9, 5.3이던 긍정적인 비율이 무려 40%, 30%로 껑충 뛰었고 동아조선의 27, 60, 26%, 27%든 30%가 좀 안 되든 그래도 비판적이던 그 비율이 6.5, 1.9로 급격하게 줄었다. 자,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정치적인 뭐 지향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저 정도 편차가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저는 이제 1991년에 기자 생활했으니까 제가 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 이후 말고요. 그 당시까지의 통상적인 언론의 이를테면 친여당지, 뭐 친여신문, 뭐 반여신문, 반대 야당신문 하던 그런 비율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급격하게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긴 했습니다만 아주 상징적인 것이어서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데 이 격차의 확대, 이 격차의 확대는 그 이후로 절대로 줄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격차가 늘었으면 늘었지 벌어졌으면 벌어졌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시에 여기 KBS에서 썼던 제목처럼 정파성에 갇혔구나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그때 뭐 파업하고 등등 열심히 싸우고 있던 그 K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죠.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바로 그 프로그램도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 저는 이게 한국 언론이 보여주는 정파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까 공공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갖는 것을 정파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파성은 괜찮지 않냐. 이를테면 한겨레는 한겨레다운 정파성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조중동은 조중동다운 또 그런 일관성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똑같은 하나의 사안에서 어떤 노동이든 환경이든 뭐 경제든 복지든 하나의 사안에서 정부가 바뀌면 사안이 바뀌면 여야가 바뀌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중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 의견을 표출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파적 이해에 맞는 사실만 보도를 하더라.
결국은 사실성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뭐 도드라지는 것이긴 한데 사실 돌이켜보면 진보나 보수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소수 언론, 상대적으로 시장 전체의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은 언론으로 볼 때는 이 전략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미디어 상황을 볼 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한쪽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제도 언론 내에서는 분명히 보수 진보에서의 어떤 격차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상황은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뉴미디어의 어떤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특정한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어지간히 작은 매체 몇 개의 힘을 능가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특정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겠죠.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그 일단 유튜브 채널 같으면 어지간한 언론사 몇 개 사실 전국의 언론사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 2만 5천 개 됩니다. 지금 현재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그리고 방송 사업자 등등을 합치면 2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물론 그중에는 휴업 중이거나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들은 한 6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정 개인의 채널들이 이미 뭐 거의 메이저 언론급의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면 이 미디어 상황에서 정파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우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정파적으로는 서로 각자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투사만 있지 그것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실보도가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다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사례로 종종 제가 사례를 드는 건데 아마 여기 선생님들 제가 연세를 쭉 연배를 보니까 이걸 직접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197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펜의 힘이라고. 이게 세계 제1차 대전 때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계속 전쟁 현장에 특파원을 보내서 파악을 해보니 대포가 문제여서 대포가 성능이 안 좋아서 연전 연패하고 있다. 근데 영국 국방부는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프러시아를 열심히 이기고 있다.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 등등의 프로이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독자들이 그 신문사 앞으로 몰려가서 신문을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저게 저 사진이 저 그림이 저 사파처럼 불태우면서 매국노를 물러가라. 매국 신문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상병들이 돌아와서 증언을 하는 걸 들어보니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던 그 불편한 사실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불편한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구나. 그걸 알고 여론이 그때서야 여론이 바뀌고 그러니까 정부가 압박을 느끼고 대포를 개량하고 군비를 다시 증강해서 수정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이칠란드 카이저 황제가 나는 신문 때문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게 그 신문의 내용이었고요. 1970년대 중반이니까 이제 유신시대 아닙니까? 이때 요 본문 뒤에 뭐가 있냐면 일종의 학생들한테 학습 지도 요령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신문이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토론하도록 하시오. 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유신시대에 그런 걸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 근데 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그게 교과서에서 삭제됩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기록에만 남아있고, 그 뒤로 70년대 중반에 이게 교과서에 들어갔다 삭제된 뒤로는 지금까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지금 제가 초등학교 교과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보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매우 불편하고 힘든 것이다. 사실보도라고 하는 게, 아까 이를테면은 끌려 내려온 그 노조 간부, 그분에 대한 묘사를 어떤 걸 할 것인가. 그 현장에서 들어온 모든 수십 장의 사진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내가 평소에 그 언론사가 또 그 기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지향, 뭐, 다 개인적으로 다 정치적인 또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뭐 선거가 되면 또 후보를 찍을 것이고 그런 지향 등등을 생각해 보면 뭔가 불편한 내용, 다수가 그냥 박수치고 넘어갈 것이 아닌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보도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가 언론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상 저렇게 저 인상적이고 크리티컬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소한 단순한 사건 사고를 넘어서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공적 사안에 관한 공통의 사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도대체 이 사회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뭐 이를테면 아까 상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제대로 된 어떤 중심을 잡지 않고 특정 정권의 입장만 고려해서 보도를 하는 것. 자, 그러면 또 반대로 그 특정 정권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비판적으로만 보도하는 것은 그럼 또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가 형성하고 유지되어 가려면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어떤 공통적인 기초에 대한 것이지 가치 추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를테면 환경에 대해서든 여성에 대해서든 평등 문제에 대해서든 어떤 남북 관계든 진보적이고 어떤 가치를 얼마든지 추구하는데 단 사실을 내가 원하는데 맞는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럼으로써 실제로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것의 어떤 전모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공론장이 위협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언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는 막연한 공정,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투표권을 다 갖고 있고 정신이 멀쩡한 이 정도가 아니고 식견 있는 공정이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를테면 4대강에 대해서 그냥 투표해라 이것이 아니고 4대강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테면 또 뭐 어떤 복지 정책을 도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재정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주관적인 감성, 팬덤 이걸로 우리 사회가 끌려가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사회가 그만큼 이성적이어야 하고 좀 지적으로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어떤 한쪽으로의 쏠림, 이게 이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기도 하죠.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팬덤을 형성하고 하는 것들이 워낙 우리 사회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경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화여대에서 오래 하셨던 원로 언론학자께서 전에 그 한국 언론에 대한 어떤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이 세상에 진보적 사실이 따로 있고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저는 되게 2004년이 언제인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시는 그 시점일 텐데 그 당시에도 한국 사회에서 워낙 언론 사이에서 정파적 대립이 갈등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이 언론학회에서 무슨 논의할 때마다 되게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이렇게 스플릿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도대체 미래를 예상할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미래를 기대해도 되는가? 이 사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습니다. 진보적 사실이 따로 있고 보수적 사실이 따로 있는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합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데, 이제 강명구 교수님이라고, 이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뉴스를 매일 보다 보면 현실의 전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를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분이 이제 언론학을 하시다가 자기가 도대체 언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보면 도대체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자질을 갖춘 기자를 수백 명씩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진실을 만들어낸다. 이분이 볼 때는 구성된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취사 선택해서 만든 하나의 가공의 세계들을 각자의 언론사들이 추구해 나가고 보여주고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최근에 필터 버블이라는 말 많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서로 자기 독자를 누가 더 잘 하나의 필터 버블 안에 가두느냐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각자가 되게 열심히 기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진짜 뼈 빠지게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내용들은 A 언론사, B 언론사가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사실관계를 구성해서 구성적 사실, 컨스트럭티브한 내용을 만들어서 일종의 가상의 세계 속에 한국 사회를 가둬버리고 있다. 자기의 독자를 가둬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신문을 제때 보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결정이었는데 우리가 뭐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론사 가서 특강할 때도 여러분이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추구하더라도 사실에 따라서 사실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그 저널리즘 원칙도 복잡한 게 아니다.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입니다. 요 세 가지만 지켜서 보도하면 당신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언론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환경을 중심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환경을 추구하는 데니까 나는 환경운동가들이 또는 환경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도하고 환경과 관련된 기업 사이드에서 뭔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도를 해. 그러면 그건 사회적으로 우리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인 거죠. 마찬가지로 노동 문제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게 이야기인데 언론 윤리 원칙을 벗어나면 겉으로는 언론사이고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고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언론은 아니다. 정치 집단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되게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타이틀을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수석 기자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기자를 하려고 하니?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그 중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뭐 이런, 제가 던진 함정에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빨리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든지 시민사회 활동을 하든지 해서 직접 네 손으로 세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을 해라. 언론은 플레이어가 아니고, 카멘테이터기도 하고 일테면 중계를 해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일종의 지게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직접 나무를 베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정신 그것이 사실로부터 내가 한 발 떨어져서 나의 이해관계를 거기 투사하지 않는다는 독립성 나의 진영이나 나의 어떤 그 가치체계에 내가 친한 사람 이렇게 사고하지 않고 사회 전체 이익을 놓고 봐야 한다는 공익성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전해주는 사실성, 요것들이 언론윤리 원칙인데, 그래서, 저는 언론윤리 헌장이나 뭐 하면은 보통 다 책이 한 권씩입니다. 그, KBS의 보도 제작 가이드라인도 책이 한 권이고요. MBC도 책이 한 권이고, SBS는 좀 되게 얄팍하긴 합니다만, 많은 언론사들이 책 한 권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 한 권 돼 있는 거를 그냥 다 압축하면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저널리즘 언론학 아까 전공하신 분도 계시던데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고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언론학 교과서 있습니다. 그 책도 압축하면 딱 요 세 마디입니다. 그냥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 그래서 언론 윤리와 관련한 모든 가치는 요 세 가지로 다 집약할 수 있는데 이것에 트잡아서 내가 방어해낼 수 없는 보도를 하는 거라면 그건 제대로 된 보도는 아니다. 그것은 언론은 아니다.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어느 당에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당보는 언론인가? 당보는 홍보지인 거죠. 당보는 우리가 말한 이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기준에서의 언론은 아닌 거죠. 가령 제가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제가 발행하던 노보는 이 기준에 따르면 독립적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 노조의 투쟁 지침 뭐든 등등을 거기서 관철시켜주는 우리의 무기여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구주의적 언론인데 우리 사회는 마치 노조가 노보를 발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수단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는 언론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음.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언론은 아니다. 일반 언론의 원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방송사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보도 통제를 합니다. 거기 우리는 이런 슬픈 역사를, 아픈 역사를 되게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옛날 이제 제가 글 쓰려고 찾아보면 진짜 어김없이 서울, 부산 등등 대도시마다 거의 겸군이 자기들이 군부 쿠데타를 하면 그 쿠데타군이 들어가면
그중에 일부가 무조건 방송사를 장악합니다. 5.16 때도 남산에 있는 남산 KBS, 지금 KBS죠. 거기부터 장악을 했고요. 부산에서도 했고 등등을 합니다. 왜? 언론은 정권으로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강력한 무기니까요. 정보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 정보는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인류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일반 뉴스의 시청자들, 소비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언론 소비자 운동 또는 정권, 어떤 정권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런 부분에 이런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정권은 또는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나름대로 제도화하고 뭐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실질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가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거의 뭐 총칼 들다시피 하고 뭐 이런 어, 상황의 차이 또는 양태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이 언론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소비자 운동들. 지금은 사실은 소비자 운동이라고 뭐 시민단체라고 언론 관련한 단체라고 만들어져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지금 서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몇 년을 걸쳐서 전에는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또 시민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쪽 출신들이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이를테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등등의 옛날에 시민단체 몫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면 전에는 진보적 시민단체 출신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몫이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막 벌어지고 있는. 자, 과연 한국의 어떤 뉴스 소비자들 또는 뉴스 관련 단체들은 언론 비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기준을 그런 분들이 사실 언론에 대한 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언론을 비판해. 이 언론을 비판할 때 내가 비판한 이 언론은 어떠한 원칙을 어긴 거야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나의 어떤 유불리, 내가 지지하는 정치권의 유불리 등등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떤 검찰이 수사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불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가령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동시에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안들을 어떻게 다뤘던가를 함께 돌아봐야 하는 항상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뭐 지적 과정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언론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의 저 조항재 교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재밌는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조사를 쭉 해보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뉴스 이용자들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였습니다. 정보를 주는 것은 됐다. 정보는 내가 알아서 구할 테니 언론 너는 나의 마음에 위안을 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이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의 언론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특정 언론을 거론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 어느 쪽에도 진보든 보수든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전략으로 채택하고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를 줄 거야 뭐 등등의 태도를 취하니까 어느 쪽에서도 팬덤이 그 언론사를 지지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경영적으로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한국 사회의 언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되게 좀 모순적인 상황. 언론의 정도를 그치고 뭔가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성, 독립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본 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정보를 주는 언론으로 가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언론을 진보든 보수든 야 너는 왜 우리 편을 들지 않니? 너 우리 편 아니었어? 라고 공격하게 되는 비판하게 되는 그래서 너는 우리 편 아니니까 기레기야 라고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한국 사회 언론이 처해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프레임이죠.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가짜 뉴스란 말은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린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은 가짜인데 어떻게 뉴스일 수가 있냐. 가짜 뉴스라는 거는 애초에 뉴스가 아닌데 왜 그것을 영어로도 입에 있는 말이죠.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게 워낙 입에 착착 맞으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그냥 선풍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한국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가짜 뉴스라는 프레임을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입에 착착 맞는 용어가 없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아주 정확한 학술적 용어로 쓰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더구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짜 뉴스란 말 자체가 뉴스를 기본적으로 공격하는 말.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뉴스라는 말은 아마 틀린 말일 것이고 틀린 보도라는 뜻일 것이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오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용어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보와 가짜 뉴스를 구분합니다. 오보는 어쩌다가 틀린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의도가 없는 것이고 뭐 등등인데 가짜 뉴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개념을 구분해 놓고는 실제 사용할 때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불리한 건 다 가짜 뉴스라고 해버리죠. 이 가짜뉴스 프레임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는 가짜 여부를 누가 판단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짜뉴스라는 레이블을 붙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뭐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 페이크 뉴스야, 페이크 뉴스 해서 모든 걸 다 페이크라고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지하는 진영을 비판하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냐라는 이제 문제로 가게 되는 이런 예, 상황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자라고 본질 아주 문제제기를 열심히 합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 조작이니까 의도적으로 했어야 되고 둘째로 뉴스의 형식을 가장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외대에 계시는 김민정 교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발 페이크 뉴스란 말 그만 쓰고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조작 정보라고 써야 된다라고 논문을 쓴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페이크 뉴스란 말을 안 씁니다. 안 쓰기로 결정을 했고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든 야든 정부든 시민단체든 학계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가짜뉴스란 말을 그냥 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그 언론재단 포럼에서 이야기를 막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참 다 공감하는데 그러나 일반인들이 워낙 가짜뉴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방법이 없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가짜뉴스 가지고 싸울 거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가짜뉴스 가지고 싸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당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있어? 라고 제가 질문해 봅니다.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실제로 제가 현직 기자들한테도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해보는데 당신은 당신과 정치적 의견이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한테 취재해 본 적은 있어? 잘 없어요. 주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취재원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이런 각자의 자기 필터에 자기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언론 시장도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언론사의 전략은 그럼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필터 버블 속에 다 갇혀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냥 애매하게 아까 어느 특정 신문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매하게 인 제너럴 모든 사람에게 포괄해서 뭐 대민주주의 뭐 그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뉴스를 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 아주 작은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저 법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장악을 하면 확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누군가를 편드는 뉴스가 무조건 확실한 수익 기반을 갖는 뉴스다. 선생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왜 진보와 보수 쪽에 유명한 그 인터넷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저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하는 한 해 매출이 50억씩 됩니다. 순수익이 20억, 30억, 뭐 20억 이상 순수익이 납니다. 한겨레 신문 한 해 열심히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수지 균형 맞추기가 항상 힘듭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니까 그런 사회적인 공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수지 규모로만 보면 몇십억의 매출을 올려서 2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어, 불과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수익 모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했던 한 언론사에서 제가 이제 언론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더니 그쪽에서 고민을 한 끝에 나온 답이 뭐였냐면 심 교수 얘기 잘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한번 해봤더니 자기들이 조금 해봤더니 인터넷 트래픽이 급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치인들 말 잘라서 거기에 약간 자극적인 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런 보도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이 감소하는 걸,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래도 언론 윤리에 기반한 보도를 할 것인가?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이것은 시장으로부터 규제받는 거죠. 정책 당국으로부터 규제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장으로부터 언론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도록 규제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파적 시장이라고 뉴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국 뉴스 시장을 규정하는 어떤 규정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게 유튜브죠. 다니다 보면 다들 유튜브 하나씩 듣고 길거리 한강변 산책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것이 한국 언론 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그 공영방송에 있다가 뉴스타파 기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언론계를 떠난 한 분이 썼던 말인데 우리는 딱 우리 수준의 언론을 가졌을 뿐이다. 이게 KBS에서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을 하고 난 뒤에 대담할 때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라고 하는데 야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등등의 발언을 했다가 완전히 신상이 털리고 아주 홍역을 치렀었는데 그때 이 기자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데 에, 욕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지지하는 권력자 앞에서는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가 기레기가 되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권력자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기자,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가 기레기가 되는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자기 입맛대로의 어떤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언론이 처해 있는 시장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언론만 봐서는 이 문제가 한국 언론의 어떤 수준, 퀄리티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은 교수님, 네, 예, 너무 일찍 끝내려 하지 마시고요. 네네. 좀 더 한 생각했던 보다 10분, 20분 좀 더 하셔도 아, 예, 잘 어떻겠나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언론을 우리는 저는 이제 언론의 품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생산자만 바라보고 너네들 왜 이렇게 하니? 언론은 왜 이런 부분은 왜 제대로 하지 않니? 왜 니들 품질이 이러니? 뭐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바람을 많이 타니?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언론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언론 소비자와의 관계, 시민사회단체 등등에서의 요구, 언론에 우리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면서 요구를 우리 편을 들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보도를 해라고 언론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을 봐야 되고요. 정책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1년에 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민주당에 의해서 그때 추진이 강력하게 됐었는데 만약에 그때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이 됐다면 지금 아주 뭐 지금 이를테면 MBC를 상대로 징벌적 손배제, 뉴스타파 뭐 등등 상대로 징벌적 손배제 아주 잘 활용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언론 정책, 언론에 대한 규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도입할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사안, 눈앞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구도, 이 속에서 파악을 하는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뒤에도 존재하고 10년 뒤에도 가고 계속 가야 하는 사회의 어떤 인프라 같은 마치 고속도로를 뚫거나 고속철도를 놓는 것과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그때그때의 어떤 역관계, 이해관계,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언론만 봐서 언론에 대한 얘기만 해서는 백날 해도 아무런 답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파적 언론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서로의 어떤 생태적인 이해관계 속에 맞물려 있는 이 관계를 깨지 않으면 언론의 품질을 올리고 언론이 알아서 품질을 올리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사안들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뭐 사장 쫓아내고 등등의 일들을 다 목격을 하셨을 것이고, 방심이 얼마나 지금 정파적이고 또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공영방송 지배구조보다 제가 더 요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의 운영, 회의 진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는 보도로 접하면서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뭐 등등 계속 거론이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도 징벌적 손배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 등등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언론 관련 쟁점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는 것이 우리가 언론을 진짜
언론의 정파성을 좀 희석시키고 언론이 한국 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예,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약간 연결이 됩니다만 인류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아주 남태평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했더니 남태평양의 원시 사회 뭐 등등을 연구를 했더니 아무리 작은 사회도 사회라는 구성 단위를 이루고 있으면 거기는 뉴스가 있더라. 하다못해 뭐 오늘 우리 부족장이 우리 저 마을 대장이 이장이 뭘 했어 라든지 어디에 가면 먹을 게 뭐가 있어 어느 산 너머에 어떤 뭐가 뭐 맹수가 나타났대 등등의 뉴스가 있고 그 뉴스를 주로 전달하는 사회가 커질수록 뉴스를 전달하는 체계 시스템이 생기고 그리고 좀 사회가 더 커지면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더라. 신뢰성을 갖는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전달 잘하는 사람, 뭐 등등.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이더라. 어느 사회든 다 있는데 그분들이 발견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겁니다. 권력은 항상 또 뉴스를 통제하려고 하더라.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는, 정보는 권력이니까요. 권력이 정보를 어느 시기에 정보를 풀고 어떤 정보는 풀지 않게 하고 어떤 정보는 넓게 풀고 하는 정도의 그런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이 건세에 들어서 계속 언론 자유에 대한 모든 논의는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부터 권력의 자의적인 언론 통제를 제어할 것인가에 맞춰져 왔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과 권력 사이에는 어쨌든 불가피하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화해할 수 없는 어떤 하여튼 깊은 강이 어쨌든 흘러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우리 사회는 항상 우리는 모두가 다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헌법 21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법 10조에 있는 그 행복주권이든 인간의 존엄성에서든 어디에서든 헌법 21조가 없더라도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인 헌법 21조가 없더라도 왜 제가 저 권영돈 회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21조가 없더라도 헌법 10조만 있어도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서부터라도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한국에서 이야기하면 요새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언론의 자유,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이걸 강화해야 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언론의 기득권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거나, 뭐 이렇게 취급받기 마련이고요. 사회적 책임, 언론은 규제 대상이야. 언론은 공적 책임을 다해야지. 언론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기득권이니까 이러이러한 규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주장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 이거보다는 이게 지금 현재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되게 광범위하게 크게 보장되는 게 주로 미국 모델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로 사회적 책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방송 같으면 방송심의, 언론중재, 뭐 민형사상의 어떤 법적 책임 등등이 이중삼중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처럼 촘촘하게 이런 공적 규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면서도 이 정도로 촘촘하게 언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이렇게 묻는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하려면 인권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사회적 책임만 강조해도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준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좀 균형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좀 걸어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방통위, 방심위 문제 등등을 쭉 보면 어떨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거꾸로. 이제 불편한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가령 공영방송 구조, 지배구조 문제를 지금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만을 놓고 이야기해서는 답이 안 되겠죠. 왜? 이를테면 2017년에 있었던 그 공영방송의 특별다수제 사장을 뽑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뻔했는데 당시에 여당이 반대해서 결국 못한 거지 않습니까? 방통위 방심위의 정파적 구성과 이런 문제. 지금 같은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태는 없었죠.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부든 방통위는 여당, 여권 다수로 임명되었고 방심위도 마찬가지로 여대 야가 6대 3으로 항상 해서 정치 시민 문제 논란이 과거에도 계속돼 왔던 거고요. 언론에 대한 수사 문제,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 문제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은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채널A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에 무죄 받았지만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어요. 압수수색 당하고 뭐 등등 다 있었거든요.
뭐 저 검은 유착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검은 유착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혐의만 가지고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느 정부에서든 벌어질 수 있는 제도,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약에 지난 정부 때 도입했더라면 지금 누구의 손에 그 칼이 쥐어져서 휘둘러지고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상대적인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공적 규제를 하지 말자거나 언론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를 주자거나 뭐 하는 그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규제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공적 규제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에 활발하게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만들어야 된다. 이건 사회적으로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사회적으로 또 발언권이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사안을 너무 정치적 제도 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의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자로서도 저도 소비자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소비자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은 나한테 항상 위안이 돼주는 언론이 꼭 좋은 언론인 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정하고 언론이 불편한 존재야. 언론은 뭐 친하면 좋겠지만 나하고 언제든지 불편해질 수 있는 존재야. 나한테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주는 쟤들이 어쩌면 제대로 된 언론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정파성 문제를 결국은 다루어 나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너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두섭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더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석태 교수님, 너무 훌륭한 강연 해주셨고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어, 언론 소비자들이 예, 자기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뭐 마지막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어, 이상재 그 심덕 교수님 강연 들으셨고 이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래쪽 그 중간부 반응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누르면은 손 흔들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이모티콘이나 누르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치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쭤볼까요? 이게 맞는 건가? 네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올리셔도 됩니다. 예. 손 흔들기가 이거네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신우태 교수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하고 많은 부분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요. 근데 참으로 참 어려운 게 그 자율인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도 자율성, 우리 사회가 그 자율성이 제대로 잘 자리 잡은 사회 같으면 사실 언론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만들어질 텐데, 어, 우리는 그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 시민교육이, 자율적인 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의 전통 사회가 또 워낙에 하이라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율성에 반하는 그런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이 자율구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2021년에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그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를 네, 추진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언론 칼럼도 쓰고 하면서 자율규제 부분을 되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율규제 통합형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합하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 기구 연구팀을 그 언론 단체들을 그때 푸시해서 그걸
있었고, 제가 그 간사를 맡아서 저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연구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몇 달 거쳐서 만들고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때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그 당시 국회 상황이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그냥 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가능성을 많이 봤던 게, 이게 사회적으로 압력이 들어오거나 하면 결국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우리와 같은 이런 형태의 방송심의기구가 따로 있지 않고 FCC가 그냥 바로 직접 규제를 하고 법적으로 뭐 이를테면 음란물이라든지 청소년 위해물이라든지 등등 아주 법적 사기성 방송 이렇게 몇 가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것들만 딱 규제를 합니다. 대신에 행정기관이 우리처럼 방심이라고 하는 애매한 기관을 두지 않고 FCC가 연방통신위원회가 직접 규제를 하거든요. 대신에 그 나머지의 공백을 다 뭘로 메꾸냐면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걸로 메꿉니다. 그렇게 막 메꾸게 된 게 우리하고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그냥 자율규제 기구를 니들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공적으로 뭔가 규제하는 걸 하겠어라고 푸시를 하면서 자율규제기구 쪽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자율규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언론사들이 자율규제하는 그런 NAB 차원에서 자율규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게 그냥 열어놓고 자율규제가 좋은 거니까 너희들이 해라고 하면 사실 한국의 언론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언론사가 아까 제가 2만 개가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판을 할 때는 언론 하면서 언론이 마치 어떤 하나의 엔티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언론사들끼리는 협의체도 하나 제대로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좀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압박을 정책적 목표로 언론의 그런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사실 자율규제기구가 언론인들이 성직자도 아니고 뭐 도덕군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아무런 사회적인 압박이나 욕구가 없는데 알아서 뭘 만들어서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신에 이러한 출구를 만들어 놓으면 출구를 채택한다면 공적 규제로부터의 어떤 어,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첨언하면 당시에 제가 그런 자율규제 기구 논의를 진행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야, 그 되겠어?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들이 지금 하는 짓을 봐. 언론사들이 지금 뭐 태도를 봐. 언론사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걸 하겠어? 자율규제 한다면 지금 있는 자율규제 기구도 하나도 안 되잖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기존에 안 되는 어떤 체계적이지 않게 굴러가던 것을 보고 앞으로 자율규제가 안 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어떻게 자율규제를 보다 더 공고하게 작동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쪽으로 논의를 해가면 제도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도 뭔가 해볼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언론만이 아니라 자율성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너무 그야말로 그 인프라가 자율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건 또 처음에 교육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저 교수님이 언론 소비자라는 이제 언급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소비자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컨대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그 제조자에게 책임을 강화할 때 소비자와 제조자의 관계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정의의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정의를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그때 배분적 정의가 들어오거든요. 소비자라는 이제 단어를 갖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교정적 정의의 관점보다는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어떤 규제가 개입을 하게 되고 또 그게 이른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당화하는 요소로도 작동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하고 또 일치되는 부분인 건가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기는데, 그건 어떠신가요? 그 전통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소비자라는 표현보다는 생산자와 수신자의 개념, 이용자일 수도 있고 뭐 예, 예, 그렇게 예, 예. 할 수 이용자 보는 있겠죠. 거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이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언론 소비자라는 이야기를 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워낙에 언론을 사실 이건 생산자 소비자 이거는 생비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듯이 언론 시장에서는 이미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 사이에서 벽이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생산자와 제조물 생산자의 예, 위치와 예, 예, 언론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언론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 사람들의 위상을 같이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 예. 만약에 그런 어떤 개념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 용어를 좀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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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자율규제 부분은 그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때도 어 되게 한국 사회에서 없던 자율규제를 정착시켜내는 것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 한 모든 제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제도 그때 제가 이제 그 징벌적 손배제를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국회에 가서도 말씀드렸던 게 이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두 달, 석 달 안에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짜가지고는 근본 절대로 상대방이 승복하는 모두가 다 수긍하는 이 이를테면 어떤 생태계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수긍하는 대책을 만들어내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과거에 저 언론단체, 언론학자분들께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한 정권 안에서 끝나지 않게 발표는 다음 정부에서 발표하게. 이를테면 정권 말에 한다 하더라도 이 정부 안에 끝내야 돼. 이를테면 올해 연말까지 끝내야 돼 하는 그 목표를 버리고 우리가 같이 교육과 함께 우리 제도를 좀 설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 교육을 만든다고 하면 진짜 언론인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언론 소비자 교육도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언론 소비자 교육, 뉴스 리터러시 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그냥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만 이 문제를 다뤄서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권기현 그 우리 회원님 손 드셨는데 어, 권기현 회원님 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인사도 겸해서 저 후지에 공부하러 갔다가 뭐 좋은 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명강연 그 좋은 내용으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강연하는 흐름이 제가 그 원하는 바, 제가 또 그 옛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있으면서 방통위 관련 법들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정말 그 교수님께서 강연하시는 내용이 제가 그 원하는 다름하고 또 AI 관련해서 제가 또 법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그 자율 규제 이런 게 더 바람직하다. 그 언론에서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감이 가고 이제 또 뵙게 돼서 하나 그 궁금한 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핵심이 그 이제 운영하고 뭐 정파성 이게 지금 문제인데 얼마 전에 1, 2년 전쯤 됐을 겁니다. KBS 사장을 임명하는 거, 그거 관련해서 그 방통위원회 5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 분 있는데 두 분은 국회 계열이고 한 분은 민주당 계열, 야당 계열인데 그 야당 계열 그 방통위원님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고 5만으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출석 업무 가만수 옮긴다. 그래서 KBS 이사회 뭐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사장님 임명해놓고 나중에 뭐 소송으로 문제되면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겠다 이런 논조로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상황하고 개선할
방안들 좀 그걸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사실 약간 말씀이 끊어져서 제가 약간 몇 부분 놓쳤습니다만, 사실 법적인 부분은 여기 뭐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법적인 부분 함부로 말씀드리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이게 우리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 어떤 기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예, 잣대를 좀 적극적인 태세를 보이는 건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순전히 그냥 저희 추론이고 어떤 뭐 달리 근거라든지 뭐 그걸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해촉의 문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뒤집어지더라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행위로서 임명권이나 위촉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쪽에서 막 밀고 나갈 경우에 그걸 바로잡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그다음에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의 합의제 기구고 여권이 3명, 예를 들면 야권이 2명 이렇게 원래 항상 일방적 여권 다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한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완전히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만으로도 굴러가게 되는 그런 국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 자체가 방통위를 처음 설계할 때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냥 모든 걸 해버리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고쳐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걸 글쎄요, 그걸 법원에서 그 자체를 무효화시킨다. 이미 사실 뭐 여기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하자 있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돌이킬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지나가 버리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나중에 그걸 무효화시키거나 뭐 그렇게 트랙백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건 강신하 변호사님께서 더 혹시 좀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계자들은 어느 누구도 지금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겠죠.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보니까 이 제도가 이렇게 흠결이 있게 좀, 어, 이 루프홀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상황이라서 저도 사실 방통위 구조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비판적인 글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상상을 못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 방통위에 이 정당의 관여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 제 책에서 써놓은 내용 중에 네. 상당 부분이 그 책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든 정치권의 어떤 대통령 그리고 여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를. 그렇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통령 3명, 여야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야 구도에 따라서는 최대 7명, 7대 2가 될 수도 있고 보통 6대 3이었지만 음, 7대 2거나 5대 4까지도 가능한, 그러나 9명 전체를 되게 정치적인, 대통령도 되게 대통령 정치적 포스트니까요.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되게 정치적인 영역이 뭐 하다못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면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몫을 뭐 둔다든지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처럼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국회가 6명, 대통령이 3명, 방심위는 이렇게 여야로 구성하는, 이게 한국 사회에 한동안 선출 권력, 민주적 정당성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게 그때 센세이셔널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회 중심, 선출직 중심의 어떤 구성이 되게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도 좀 깔려 있는 것이라서 어떻게 하면 좀 정치적인 자장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오늘까지 정당에서 활동하다가 내일 바로 방심위원이나 방통위원이 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제도 전반을 새로 설계할 때가 된 것이고, 저는 약간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좀 고치자는 논의를 하면,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약간 변정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문제점을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이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 안 바꾸는 거 아닌가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좀 그런 예. 부분을 좀 말씀을 잘 하셔서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방통신위원회의 구성은 FCC의 구성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라든지 법조계에서 일부 좀 관여해 주셨으면 좀 더 그 공정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CC의 어떤 운영 원리라든지 FCC 안에서 운영할 때 그 개별적인 심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저지라고 왜 행정판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방판사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법률 전문가가 되게 좀 아까 법에 대해서 법을 너무 뭐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시긴 합니다만 일정 정도는 약간은 사법적 좀 준사법 기관화할 이를테면 우리 방심위의 운영 원리라든지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쨌든 옛날 거칠게 말하면 약간 원님 재판하듯이 좀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좀 좋은 답을 주려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 눈앞에 있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런 동일한 부류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어떤 원칙을 제시해 주는 선례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게 좀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눈앞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 민원을 제기한 사람, 신청한 사람을 만족시키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쪽에 너무 집중하는 약간 그런 경향성이 저는 있지 않나. 이게 FCC의 어떤 운영 원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방통이든 방심이든 또는 뭐 언론중재위원회든 이런 형태의 기구들이 합의제 기구 또는 내지는 전문성, 독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구들이 조금 운영 원리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덕기 실장님 이제 엄지주먹을 주시면서 하셨는데 실장님 여기 그 질문하시겠습니까? 들립니까? 아, 예, 잘 들립니다. 예. 아까 교수님 그 강의 중에서 그 가짜 뉴스를 갖다가 허위 조작,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야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특히 제가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요새 왜 느끼냐면 그 이제 정관여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정관여우라 그러니까 여우를 받아야 되는 듯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뭐 정관 비리라든지 정관을 빙자한 불법 행위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명칭을 바꿔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음, 아차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모든 그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식과 제도와 같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보니까 우리 홍수가 발생하면 주위에 다 사방을 둘러봐다 물인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수는 없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실 뭘 마실 수 있는 물하고 그다음에 마실 수 없는 물하고 이걸 구분하려면 사실 그 뭐 언론 소비자들이 좀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어떤 뭐랄까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언론 소비자의 수준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언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전엔 제가 이제 그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똑같이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은 언론 출판의 자유는 주로 기득권층이 향유하는 그 표현의 자유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주로 이제 그 좀 뭐랄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그나마 향유할 수 있는 자유라 생각했는데 요새는 사실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도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라든지 식자층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그 자본으로부터의 편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는 그 지금 보면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왜냐면이라는 그, 그, 그 칼럼란이 있는데 그거는 주로 그 지명 좀덜 유명한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주로 이제 뭐 교수라든 식자층이 많이 이용합니다만은 그럼 최소한 그 그 24면 신문 24면 내 28면 중에서 최소한 하루에 한 2면 내지 4면 정도는 그 어떤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한테 그걸 갖다가 그, 그
할당하게끔 하는 제도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균형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지금 이제 그런 쪽에 주장하시는 분들도 뭐 우리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들도 좀 계시고요.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게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테면 언론 소비자들이 아까 언론 수용자, 뭐 소비자라는 말씀에 제 용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 언론 사실은 이게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 자체도 요새 좀 많이 희석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제도권 매체라고 하는 것들, 이를테면은 KBS, MBC, SBS 등 뭐 신문들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유의미하고 중요한 부분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전체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정보 유통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미 사람들이 그 아까 제가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런 채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무슨 TV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울렛이 그 경로가 생겼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를테면 그 옛날에 주파수 희소성이라고 하는 주파수는 유한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매체, 언론에 대해 신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원칙을 폐기했듯이 폐기한 지가 제법 오래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때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미 시장에서의 이런 상황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그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아닌 시장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할당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모든 언론에 요구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대신에 뭐 공영 언론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열린 채널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가령 더욱더 하이퍼 로컬 저널리즘 이를테면 아주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냥 정치적 의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언론 보도를 하기 위한 지역에 있는 로컬 페이퍼들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중앙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전국적인 레벨에서 목소리를 넣는 것. 그렇게 목소리를 넓히는 기준을 만들어 본들 선생님 말씀처럼 뭐 교수든 변호사든 뭐 이런 바 사회적으로 이미 발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글 많이 쓰거든요. 가령 한겨레 왜냐면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런 분들이 쓰죠. 뭐 어쩌면 선생님들이든 시민단체든 이런 분들이 주로 쓰지 순수한 일반인 입장에서 거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 그런 공간보다는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매체들 이런 쪽으로 많이 소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서의 어떤 이용자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론의 3원칙 중에 사실성, 공익성, 독립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공익성 원칙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모든 매체 이것이 이를테면 뭐 큰 매체든 아니든 거기서 어떤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강구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저희들이 그 어떤 언론에 대한 교육이라는 정치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그 발등에 불만 끄는 게 아니라면 결국 그 교육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게 좀 활성화되고 그래야 네. 좀 물론 좀 당장에 표는 안 나겠지만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언론 소비자, 수용자의 그 정파적인 상황, 정파적인 언론 소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언론 소비자의 활발한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소비, 언론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 언론을 통한 의견 표출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되게 사회 전체가 정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언론의 기사에 댓글 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댓글을 달아놓으면 거기서 완전히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공적 논의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원래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문다.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고 인스턴트한 의견 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 현직에 있는 기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댓글을 보냐?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에 완전히 인신공격에 뭐 등등 하니까 나는 그냥 댓글을 안 본다.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댓글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넘치는데 정작 거기서 마실 물 한 모금을 넣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떤 아울렛을 경로를 열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미디어 교육이나 그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면 유튜브 만들지 뭐 이런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언론 소비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이것이 이제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과 언론 활동을 하는 지금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과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제일 큰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그 교육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고민을 꽤 많이 해온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뭐 트리플 데미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근데 정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는 건데, 제가 젊었을 때 독일에서 이제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 교수가 와서 한번 발표를 했어요.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때 예일 대학 교수였는데요. 그 클린턴 리인스키 사건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미국 그 언론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신랄하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그 대통령의 권위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 폭로전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이 왜 그 모양이냐? 유럽의 언론과는 상당히 수준 차이가 있는 행태를 보였다. 근데 뭐 물론 미국의 그 권리장전이 이제 제1조에서 뭐 언론의 자유를 이제 그렇게 제일로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최고의 언론 자유를 이제 구가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분의 이제 농담 섞인 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 사회는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패스트푸드 많이 먹죠. 아침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저녁에도 저 뭐 감자칩이나 이런 거로 식사를 하고요. 많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어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언어라는 게 밥 먹을 때 같이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는 얘기가 사실은 미국에는 없잖아요. 그 유럽에서는 보나페티, 독일 말로 구텐 아페티트 하고선 식사를 같이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왔으면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다. 예? 학생 식당에서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깔판을 들고 오더라도 하여튼 같이 앉아서 먹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이 마음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게 잘못되면은 손해배상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사회다. 미국은요. 근데 이제 유럽 사회는 어, 자기 검열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는 이른바 이제 인정션, 독일 말은 운터라스ung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은 징벌 소멸성이 불가피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미국 사회를 따라할 것이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상머리 이것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요. 유럽처럼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시민 교육 이게 지금 언론 이제 교육에 선행돼야 될 게 사실은 학교 사회에서의 타인 배려 교육 이런 성숙한 시민 의식을 키우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기왕에 이제 언론 교육을 말씀하시려면 예, 초중등에서 그런 시민 교육을 좀 하자. 사실은 정치 교육도 필요합니다. 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이든 정치든 좀 배려하면서 좀 너무 네, 거칠지 않게 그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언론 같은 경우에도 미국식 언론 자유 개념을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약간 길을 잃은 느낌을 주는 거는 머릿속으로 미국 어떤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미국의 어떤 부분을 끌어오고 어떨 때는 또 유럽의 어떤 부분을 끌어오는데 일관된 체계나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지는 않은 채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만 가져와서 맞습니다. 네.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음, 문제겠죠. 그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언론 교육, 언론 윤리에 대한 어떤 자율 규제 기구와 언론인들, 그다음에 언론 소비자라는 말을 쓰려니까 저기 자꾸 이제 제가 조심이 됩니다만, 당분간 쓰겠습니다. 그 네, 언론 네. 소비자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패키지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언론 문제든 언론이 좀 사회적으로 적어도 사회적인 어떤 공론장 형성이나 어떤 사회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한두 분 더 질문을 받고 이제 강연을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 에, 10시 40분이 돼가네요. 우리 저기 권영동 교수님은 저 전문가로서 또 혹시 질문을 하거나 없으십니까? 아니, 신 교수님하고 저 채팅으로 인사하면서 질문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 뭐, 워낙 제 그 논문이나 이 책을 통해서 신 교수님 생각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한 그 이제 신 교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신념, 뭐,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율 규제는 사실상 좀 실패했다. 이제 그런 좀 입장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어디야, 징벌적 손해배상. 예.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논문을 썼는데, 지금 생각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가 전적으로 찬성을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 자율규제가 이제 좀, 이, 심 교수님 활동을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안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비관적인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새 그 개된 자율 규제라는 그런 말씀들을 쓰더라고요. 어디 논문 투고도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논문을 제가 심사한 게 있는데, 저 우리 언론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왜냐하면 우리 법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하고 또 이제 행정법상의 보장 이론 한 20년 전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걸 지금 쓰시는 거 보고 이게 언론학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 규제된 자율 규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자율 규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그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그, 어, 스웨덴형 모델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율규제 기구 논의할 때 포함해서 논의했던 것이고, 그 독일형, 스웨덴형, 지금 뭐 심영섭 저 박사님 이제 교수님이 주로 그쪽 많이 또 연구를 하시고 해서, 어, 그런 지금 진행 중인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한국 사회에 계속 소개하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 논문은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최근에도 언론 활동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쓰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아까 제가 제 시간에 제가 맡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한다고 하면 도대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규제를 더 얹고 한다고 해서 가령 방송 심의 같은 경우에 처음에 7개인가 하는 조항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70개, 80개 조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새롭게 얻은 방송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지면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진전해 왔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그럼 타율 규제나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은 성공했는가? 그것은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율 규제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아, 그래? 그럼 자율 규제 안 하면 타율 규제를 하면 돼?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면 타율 규제는 성공했나요? 타율 규제가 성공했다면 사실 오늘날 이런 언론을 보고 있지 않겠죠. 이런 언론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율을 완전히 버리자. 이를테면 공적 규제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적 규제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잘 끌어내서 자율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내고 제도화시켜내는 쪽으로 아까 실패했다고 말씀하신 자율규제는 아마 지금 이를테면 신문윤리위원회, 현재 존재하는 건 신문윤리위원회가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 윤리위원회 두 개가 존재하니까요. 이 둘의 약간 보완적인 구조. 왜냐하면 이 둘 다 여기에서 여기 윤리 규제를 받더라도 뒤에는 언론중재위원회나 이후에 있던 어떠한 법적인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의적인 거고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거든요. 저는 제도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웨이버를 주는 만약에 언론중재위 같으면 방송심의나 마찬가지고 이 자율규제 기구에서 논의한 거라면 여기서 안 하고 바로 뭐 어디 넘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간소화를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율규제 체제는 바로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 보고 뭐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남해중님 저 손 드셔서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남해중님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아, 음이 마이크를 켜야 섞어됐네. 됩니다. 예, 음이 섞어됐네요. 제가 그럼 켜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아, 예, 예, 들리시나요? 됐네요. 예. 예, 예. 이제 오늘 처음 들어왔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또 유명하신 또 학계에 또 아주 실력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문할 내용이 뭐 이렇게 많이 스터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거 하나만 좀 질문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제 전공이 이쪽 그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또 관심이 많은 분야고 또 어차피 정치가 지금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그 교수님, 신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불편한 언론도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정보를 주는 언론과 위안을 주는 언론에서 위안을 주는 언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90년대 초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 기사가 연성화되면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호주의 그 유명한 언론재벌인 머덕이나 이런 그 그러니까 언론사를 갖고 있는 이제 그 언론주들이 그가 그 하드한 기사 그러니까 이 정보를 사실 보도를 중요시하는 그 기사는 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거 자체가 어떤 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연성화됐다라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스캔들 기사가 주로 많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옮겨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갔다라고 저는 얘기를 이제 그 제가 기사에서 보거나 책에서 봤는데, 또는 이제 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독자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만 열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 보도보다는 어떤 그런 호기심 있는 기사들을 요구해서 아마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언론이 그렇게 했던 건지 어떤 게 더 지금 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지 그게 저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 언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이제 이런 이제 뉴스 소비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가
많이 좀 대세가 된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언론사의 책임이 더 큰 건지, 아니면 독자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위안을 주는 언론 쪽으로 간 건지, 또 향후에 유튜브 언론과 기성의 레거시 미디어하고의 그 관계에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 간단한 예측이 좀 가능하시면 좀 몇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저 질문 이해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론의 연성화 문제, 한국 사회도 네, 분명히 존재하죠. 특히 그 언론이 돈을 그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필터, 정치적 의견 그룹하고 동조하는 것. 이게 이제 네, 정치 병행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렇게 정치적인 의견 집단을 공략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센세이셔널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것. 좀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성화 문제, 그냥 예, 그 일종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네, 네, 그런 그 가십성 뉴스로 끌고 가는 거. 이게 그냥 네, 하나의 되겠죠. 근데 요새는 정치 이슈들도 그냥 다 가십화 시켜버리잖아요. 정치 예, 이슈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소비를 하는 정치 이슈를 가십화 시켜내는 건 사실은 언론의 정파성 어떤 팬덤하고 같이 엮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음, 특정한 키워드 하나 들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한강 의대생 그 사망 사건의 경우에 그 네, 의대생 누구라고 하는 그 키워드만 들어가면 조회수가 몇만 몇십만이 무조건 나오니까 언론사들이 아무런 내용 없는 거를 그냥 막 생산을 해내는 이건 네, 뭐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퀄리티를 비판할 때 많이 동원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언론의 정파성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론의 정파성, 그다음에 언론의 우리가 흔히 공적 규제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공적 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요새 독자들이 뉴스 생산자들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잘 안 쓴다고 하는 하드한 뉴스, 사회적인 어떤 뭔가를 고발하고 탐사해서 보도한 그런 기사들이 이를테면 언론 중재위에도 뭐 이를테면 제소가 되고 심의도 받고 소송도 당하고 수사도 받는 것들은 그런 유형의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냥 아주 말초적인 자극만 그냥 만족시키는 그런 뉴스를 만들고 우리가 대신에 사회적으로 권위는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인 명예나 권위는 추구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버는 언론사를 운영하겠다.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정파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견적인 뉴스, 내용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되게 좀 위험한 상황 내지는 뭐 법률적인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게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 언론에서 위안을 넣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나의 편, 또는 나와 정치적인 동지, 내가 되게 가령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한때 우리 사회를 휩쓸었지 예, 않습니까? 예, 어, 너희들 청춘을 이해해, 너희들 힘들지라고 어깨를 도닥여주는 어른, 그 어른은 좋은 어른, 야, 너 열심히 해야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너 왜 시간 약속 지켜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팩트 폭격을 해대는 어른은, 아픈 대로 콕콕 찌르는 어른은 오히려 나쁜 어른, 나 아픈 사람인데, 약간 이런 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그것도 언론이 사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어떤 정보 유통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고, 아까 인류학자들이 그 원시 사회에서 발견했다는 그 뉴스의 모델 중에도 내가 이 사회에 소속돼 있구나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아마 여기 선생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그 사회에서 우리는 소속돼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데 이건 아까 우리 저 사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전근대성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고 또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짜 근대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공과 사의 영역을 제대로 구분해내고 하는 영역으로 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더 거칠지만 불편하지만 서먹서먹하지만 공동체 위주의 생각 다시 말해서 나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사실 위주의 어떤 사고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 맞춰가는 것이 사회 발전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벌써 10시 50분이 넘어갔네요. 너무 좋은 강의였고, 또 이제
궁금증에 이제 질문하신 분도 많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심석태 교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교수님 이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이제. 예, 예, 이게 사실 우리 강신혜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막 당황스러웠는데, 예, 막 겁도 나고, 오늘 이렇게 되게 각계에 계시는 명망 있는 분들 뵙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혼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좀 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인사이트, 특히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언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자율 규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권영도 선생님은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다들 좀 도와주시고 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나가기 눌러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시였습니다. 네, 이제 3월 공평 정기 강연을 이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